종합소득공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함께 해보죠. 자, 좀 됐죠? 우리가 이 장표를 갖고 소득세가 어떠한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죠.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우리는 다시 구분을 하죠.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과 그리고 세금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구분을 하죠. 사례에서 살펴보았죠. 월급이 280만 원인데 그 중에 30만 원을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보조받고 있다. 그러면 세법상 20만 원까지는 월 자가운전 보조금, 물론 요건을 충족해야겠지만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즉 비과세 대상으로 우리가 세법이 열거하고 있죠. 따라서 280만 원 중에 20만 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60만 원을 총수익 금액으로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개월이므로, 그렇죠. 260만 원 곱하기 12개월, 3,120만 원인가요? 그 금액이 바로 뭐입니까?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 살짝 회계원리 개념을 떠올려보면 결국 총수익 금액이 회계에서의 수익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건 전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이 총수익 금액이 회계에서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은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수익에서 뺀 이익이라고 하죠.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그 흐름을 잘 떠올려 보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결국 이 수익, 즉 총수익 금액에서 그 총수익 금액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뺀 값, 즉 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추가로 또 뭔가를 빼줘요. 그걸 우리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소득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로 하죠. 자, 소득금액에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뺀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 과표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텍스 타겟. 자, 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소득공제라는 것이죠.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됐는데 과세 방법은 다른 소득, 우리 왜 정봉이 소득 기억나시죠? 정봉이는 뭐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있고 또 어딘가에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아서 발생되는 근로소득이 있고 또 뭐 사과를 팔아서, 그쵸? 사과 사업을 해서 또 발생되는 소득이 있었죠. 사업소득. 그러니까 정봉이가 2016년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은 소득 종류별로 세 종류가 있었죠.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이자소득과 정봉이의 2016년 한 해 동안의 이자소득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거기에 기본세율을 때릴 경우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경우 우린 종합과세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칙상 이 종합과세가 이 소득세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죠.
아주 작은 금액까지 굳이 그거 합산해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엔 그 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굳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때리지 않겠다 라고 하고요. 기타 소득은 그쵸? 예.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그렇죠.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300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로 가야 되는 거죠. 조심하실 건 여러분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득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아직 우리에게 먼 얘기죠. 연금 받으려면 뭐 한 20, 30년 뒤의 얘기니까 그 사이에 세금 제도가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굳이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아닌 이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시간도 제한적인데. 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요.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는 겁니다. 분리과세 없습니다. 요거 중요하십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소득별로 특정 금액 기준점을 통과해야 종합과세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업소득의 경우에 무조건 종합과세 되지만,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전제를 일단 이 시간 이후에 언급되는 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그러한 대상 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이 시간에 언급하겠다는 거 일단 가정으로 끌고 갈게요. 한 개인의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고 그 소득 중에 분리과세 되는 건 빠지고 종합과세로 가야 하는 그러한 소득들을 합한 그 금액을 우리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이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를 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또 뭔가를 빼줘요. 그걸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라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약 2시간 정도 이 종합소득공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합소득공제의 개요를 살펴보면 그렇죠.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값이 바로 뭡니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죠?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 수업의 포커스는요.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뭐 전산세무회계 1급 같이 또는 뭐 세무사 회계사 정도의 수준 높은 세법 전문 이론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소득세법의 어떤 실생활, 과목 그 자체 이름도 경제생활과 세금이니까 깊이 있는 소득세법 전문 이론까지 제가 가진 않아요. 저는 포커스를 실질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론 및 실습을 아주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홈택스나 위택스, 이택스가
즉 우리가 과세관청에 가서 소득세와 관련된 또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금 업무와 관련된 그 처리 프로세스가 너무 훌륭해요. 홈택스 같은 경우엔 그게 아마 3천억 넘게 들었을 거예요. 구축하는데.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 훌륭한 프로세스 덕에 어찌 보면 우리가 전문 자격증이나 세무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세금 업무는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실습을 통해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어찌 보면 좀 대충 알아도 웬만한 세금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고맙죠. IT 코리아, IT 강국 코리아 덕분에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자, 정말 그러한지 예, 여러분. 하지만 명쾌하게 홈택스나 위택스, 이택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금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세법 이론에 대한 뼈대, 소득세와 관련된 그 이론의 뼈대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막힘없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자, 다시 한번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콕콕 집어 설명드릴게요. 일단 종합소득공제의 개요에 대해 살펴볼게요. 일단 종합소득공제는요. 인적공제가 있고요. 연금보험료공제가 있고 특별소득공제가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할게요. 조특법에 의해 보장되는 소득공제가 있어요. 그게 4개의 캐테고리가 있는 거죠. 4개의 범주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이 인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인적공제는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다시 나누어지는데요. 기본공제라 하는 건요. 대상자 한 명당 무조건 150만 원,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1인당 15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그 다음에 추가공제는요. 다시 분류를 해보면 세밀히 장애인 공제가 있고 경로우대 공제가 있고 부녀자 공제가 있고 한부모 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보험료 공제라는 거 일단 여러분 잠깐 살펴보면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 앞에서 4대 보험료 배웠죠. 그거예요, 그거. 우리 4대 보험료에서 그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담하는 거 있었죠. 급여의 뭐 6.12%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을 종업원 스스로가 부담해야 되죠. 그때 그 절반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필요경비로서. 세금이 주는 거죠. 아, 그럼 이 얘기네요. 종업원이 건강보험료를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 공제라는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구나. 아, 보험료를 내면 종업원이 자기 부담분 그만큼 소득공제가 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네. 일종의 혜택이죠. 혜택. 좋은 거죠. 납세의무자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인적공제는 크게 앞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기본공제라 하면요. 한 명당 무조건 150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기본공제가 되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 대상자, 예, 본인 무조건 되는 거죠. 본인. 그러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150만 원 인적 공제가 되는 거죠. 기본 공제로서. 그러니까 인적 공제는 최소 무조건 뭡니까? 150만 원 나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니까 지금 세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본인이 만약 결혼했어. 배우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배우자에 대해서도 150만을 소득공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요건을 통과해야 돼요.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닙니다. 뭐 배우자가 직계손속이 뭐 형제자매 이러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요건을 통과해야 돼요. 요건. 두 가지 요건이 있죠. 두 가지 요건. 하나가 뭡니까? 예, 소득 요건이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나이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 나이 요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소득 요건이라 한 건 여기 보시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1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금이라 하면 근로사업 및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합산한 게 연간 소득 금액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연간 소득 금액,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제 통해서 이거 풀어볼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거 풀어볼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어쨌든,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이하야 되는 거예요. 요거 무슨 얘기냐면, 이 인적공제의 기본 취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인적공제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게 과세표준이죠. 그럼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과세표준이 줄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 기본 취지가 뭐냐면요. 이 소득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를테면 그 소득을 받은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소득을 받는데 군 식구가 한 10명이 돼요. 딸린 식구가. 그러니까 부양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 한 10명 돼요. 자기 본인 포함해서. 그럼 같은 소득이 있는데 세법이 그 둘에 대해서 같은 소득이라고 해서 같은 비율만큼 같은 금액의 세금을 물려야겠어요? 세법이 그거 아니라고 외치는 거죠. 딸린 식구가 많은 자에게 보다 적은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그 소득자의 어떤 개별적인 뭐 인적 사항이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번에 뭐 이사를 갔어. 그 사람이 올해 뭐 결혼을 했어. 그 사람이 뭐 올해 의료비를 많이 썼어. 병원에 많이 갔어. 그 사람이 뭐 대학에 갔어. 그럼 등록금 냈을 거 아니야. 그런 점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가 이 소득공제의 취지예요. 그러니 그 소득자가 부양하는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물려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작정 뭐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건 아니고요. 외관상 부양가족이긴 한데 그 부양가족 중에 만약에 자기 밥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버는 사람이 있어. 그건 집 밥벌이 지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부양가족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관상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뭐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집 밥벌이 하는 사람은 거기서 빼버려요. 즉, 집 밥벌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집 밥벌이 할 만큼 적당히 버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벌어야 집 밥벌이 하는 거냐? 그게 바로 이거 소득 요건이라는 거예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집 밥벌이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벌이가 있어도.
그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집합벌이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외관상 뭐 아무리 그 소득자가 이 사람 내가 부양하는 사람 맞아요라고 외쳐도 그냥 소득 요건을 들이대서 100만 원 넘어가면 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야. 뭐 같은 지붕 안에 산다고 하더라도 집합벌이 지가 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속이니, 형제 자매니, 직계 비속이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하나 그들 중에 집합벌이 하는 사람, 즉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 즉 소득 요건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직계 존속이니 직계 비속이니 하는 말이 나오죠. 뭐 배우자나 형제자매는 좀 이해가 가는데 직계 비속이 뭐고 직계 존속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민법 잠깐 얘기를 할게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와 수직관계죠. 수직관계. 제가 모시는 분이죠.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직계 존속이라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민법에서는요. 이 배우자와 나를 하나로 봐요. 무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은 당연히 나의 직계 존속이고요. 나와 배우자가 나랑 하나니까 일심동체니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 즉 나에게 뭐가 되겠어요? 제가 남자면 저희 배우자의 부모님은 나의 장인 장모가 되겠죠. 그렇죠. 나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과 장인 장모까지 포함해서 직계 존속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만약 여자예요. 그럼 나의 남편이 나와 하나니 나의 남편인 부모님, 즉 시부모님도 뭐야? 나의 직계 존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계 존속은요. 부모님 플러스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장인 장모가 되는 거죠. 직계 비속은 뭐겠어요? 직계 비속. 내 밑에죠. 나의 자녀들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그렇죠? 나의 자녀들. 네, 그 직계 비속. 이방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여러분. 네. 자, 이처럼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나 직계 비속은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데 그들이 집합벌이를 한다면 뭐예요? 그렇죠. 소득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점, 여러분. 그렇죠? 요거. 소득 요건을 통과해야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본인은 뭡니까? 나이 불문, 소득 불문, 기본공제를 해준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도 나이도 있어요, 나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이 요건도 통과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이, 벌이가 시원찮으세요. 1년에 연간소득 금액이 9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소득 요건은 통과한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만 59세밖에 안 됐어요. 아직 멀었어. 60세 되려면. 그럼 뭡니까? 나이 요건을 통과 못 하신 거죠.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이해가시죠? 네. 형제자매는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라고 해서, 즉 집합벌이 못하는 형제자매라 해서 소득 요건을 통과했죠. 그 형제자매라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이를 통과해야 돼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아주 나이가 많거나 아주 나이가 적거나 해야 뭡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를 쓰는 거죠. 형제자매는요. 집합벌이 못하면서 나이가 아주 적거나 즉 20세 이하이거나 나이가 아주 많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만 나이로 하는 겁니다. 만 나이. 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나의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네. 만 20세 이하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예요. 제가 소득자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뭡니까? 그 아이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즉 나이 여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게 조심하십시오.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즉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럼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이 나이 여건을 따지지 않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요. 장애인이 아니었으면요. 만 20세까지만 매년 150만 원씩 인적공제가 되죠. 장애인 아니면 만 20세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150만 원 소득공제 되는 게 그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은요. 즉 나이가 들어서도 어찌 보면 뭡니까? 부양을 해줘야겠죠. 그런 사정을 고려하는 거예요. 세법이. 그러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집합벌이 하는 장애인이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추가공제 살펴볼게요. 추가공제. 자 우리 추가공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본공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꼼꼼하게. 자,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고요. 직계 존속이 있고 직계 비속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죠. 특이한 점은 직계 존속은 나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내가 남자일 경우 장인, 장모까지 포함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자면 물론 뭡니까? 나의 부모님 플러스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직계 비속은요. 나의 자녀들인데 형제자매에서도 여러분 조심하실 게 나의 형제자매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배우자와 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형제자매, 즉 내가 남자라면 그리고 배우자의 뭐 처제, 처남, 그쵸? 예, 포함되는 얘기야. 뭐 시동생, 다 포함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려면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나 직계빈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 해주는데 무조건 존속이니 비속이니 형제자매니 하면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는 그들의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렸죠.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 기준이고요. 자, 배우자에 대해서는요. 집합벌이를 하면은 뭡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 하지만 나이는 따지지 않아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나이가 50살이에요. 제가 나이가 40이에요. 뭐 좀 징그러운 얘기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만 19세인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성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만 19세인 여성이 저와 결혼해서 소득이 없어요. 소득 요건은 통과했고 배우자에 대해서 나이 요건을 따집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거꾸로 나이가 40인데 만 59세인 분과 결혼했어요. 제 배우자가 됐죠. 전업주부에 소득 요건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럼 소득 요건 통과했죠.
나이가 걸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는 뭡니까? 나이 여건은 따지지 않지만 뭐는 따진다. 집합벌이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제외한다. 집합벌이를 하지 못해야 된다. 그 집합벌이 기준이 뭐라고요? 연간소득금액이 합계액이 얼마라고요? 100만원 이하이면 집합벌이 못하는 걸로 보는 거죠. 초과해야 집합벌이 못하는 걸로 하는 걸로 보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만원. 자,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요,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을 제가 실제로 모시고 살아요. 그 부양을 실제로 해요. 소득이 없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직계 존속에 대한 1인당 150만원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요, 나이가 만 20세 넘어가면요, 이제 집합벌이 지가 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세법은. 그래서 만 20세 이하까지만 기본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해주는 거죠. 20년.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요. 자, 형제자매는요. 예,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예,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배우자의 존속, 즉 내가 남자면 장인 장모, 내가 여자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포함입니다. 존속에. 당연히 형제자매도 포함이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재혼을 했어요. 나의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나와 피가 섞이진 않았죠. 하지만 어쨌든 배우자와 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식도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들도 뭡니까? 직계 비속이 되는 거죠. 소득금액 요건이다 하면요, 종합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까지 합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2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하실 거, 여기 분리과세는 제외한다는 거,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는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다양한 사례를 좀 다뤄봐야 되거든요, 숫자로.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할게요. 자, 이번엔 우리 추가 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죠. 추가 공제. 자, 추가 공제는요,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있어요. 경로우대 공제의 경우 경로우대자 한 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려 200만원, 2배죠. 부녀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본인이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50만원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에 대해서는 얼마? 100만원. 왔다 갔다 하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죠. 그쵸? 네. 자, 경로우대 공제자가 되려면요. 경로우대 공제자가 되려면, 자, 여러분,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사실. 이 추가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요, 일단 그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본인, 배우자, 직계전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이어야 하고요. 그들이 원칙적으로 집합벌이 못하거나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 그 요건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경로우대 요건이나 장애인 요건이나 부녀자 요건이나 한부모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가 공제예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경로우대 공제자는요, 경로우대 공제를 받으려면요,
기본 공제 대상자이어야 되는데 나이가 몇 세 이상? 70세 이상이 되면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70세입니다. 70세. 70세. 그럼 이 얘기죠. 자, 저희 아버님이 올해 만 69세예요. 소득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아니세요. 그러면 나의 부모님이 직계존속이고 60세는 넘으셨죠. 그럼 나의 여건 통과? 소득이 없으시죠? 소득 여건 통과.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기본공제로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아버님 덕에. 아버님 덕에. 근데 추가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일단 아버님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으시니 경로우대 공제를 한번 따져볼 수 있을 텐데 경로우대 공제는 미안하게도 몇 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만 7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는 나이 여건, 소득 여건 통과하셔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해당이 되나 추가공제, 경로우대에 의한 추가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애인의 경우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일 경우 200만 원을 추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버님이 83이세요. 소득이 없으세요? 장애인이에요. 그럼 저희 아버님 덕에 저는 이 인적공제를 총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아버님이니 직계존속이시죠. 소득 여건 통과하셨죠? 나이 여건 만 60세 이상이니 나이 여건 통과하셨죠. 그럼 뭡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150만 원 인적공제가 되죠.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 150만 원 받죠. 그리고 아버님은 기본공제 대상자이신데 경로우대 공제가 100만 원 추가되죠. 왜? 70세 이상이시니.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장애인이에요. 그럼 200만 원 추가되죠. 장애인 공제가. 그래서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공제로서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공제 100만 원이 추가되어 아버님 덕에 나는 총 얼마? 그렇죠. 4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거죠. 무려 4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거죠. 만약에 내 한계 세율이 41.8%예요. 38%예요. 기본세율 기준으로. 지방세까지 하면 41.8%죠. 아버님 덕에 450만 원 곱하기 41.8%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왜 그렇죠? 소득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만큼 빼져 과세표준이 결정되잖아요. 즉 과세표준은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떼는 게 사출세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줄면요. 세금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추가된다는 얘기는 450만 원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만큼 빼어져 과세표준이 결정되잖아요. 거기에 세율을 때려서 결정이 되니까 세금이 그렇죠. 소득공제가 추가되는 만큼 세금은 줄어드는 거죠. 나의 만약 한계 세율이 38%면 나이 많으신 소득이 없는 아버님 덕분에 무려 이 사례에서는 450만 원 곱하기 38% 소득세만 지방세까지만 더 많죠. 450만 원 곱하기 38%만큼 뭐야? 소득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절감이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소득 없으신 부모님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가치면 안 돼요. 부모님들에게 세금이 줄어드는데. 네. 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라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 여러분. 자, 이제 분여자 공제가 있어요. 분여자 공제. 자,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이 분여자 공제라는 건요. 나 있죠, 나.
내가 여자여야 돼요. 여자. 부녀자. 네. 그래서 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자 직장인이 아래에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면 돼요. 뭔가 좀 복잡하죠? 이거 취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보통 집안일을 많이 해요. 요즘이야 그래도 남녀평등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지만 거의 남자도 여자도 직장을 다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같은 직장 다니는데 집안일은 남자는 안 하고 여자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법이 그걸 감안하는 거예요. 아이고 직장 다니시면서 집안일까지 하시니 세법이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부녀자 공제 50만 원 해주려면 또 막간하게 주던가. 50만 원이 뭡니까? 생생 내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 생생은 내는 거죠 일단. 세법이 이렇게 관대하다. 그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포괄 한다.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기분 나빠요. 그쵸?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소득공제와 상관없이 그런 남녀 가사분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남자긴 하지만 하여튼 잘 해결된다고 보고요. 지금 세법 얘기는 하는데 갑자기 제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사분담을 정확하게 50대 50으로 한다면 남자들이 좀 불만이 갈 수도 있겠죠. 왜 부녀자 공제만 해주냐? 나도 직장 다니면서 집에서 가사일 많이 하면 나도 부녀자 공제처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50만 원이라도 소득공제. 그쵸? 일단 이거는 좀 과거 남녀 평등이 가사와 관련하여 남녀 불평등 시대에 만들어진 법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사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그때는 뭡니까? 남녀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때는 이 조항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소득 금액이 또 요건이 걸려 있어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로소득 금액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뺀 게 뭡니까? 총급여죠. 총수익 금액. 거기서 뭘 뺀 게? 그렇죠. 필요경비격인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뭡니까? 근로소득 금액이죠. 그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 3천만 원이요. 연봉으로 따지면 꽤 될 거예요. 총급여로 따지면 꽤 높은 금액이어야 꽤 높은 금액까지 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여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결혼한 여자애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두 개의 조항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 결국 뭐냐면요. 이 부녀자 공제는요. 여자 직장인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소득 여건,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그거 이제 통과된다고 보고 요건을 통과된다고 보고 완벽한 싱글 직장 여성이면 안 돼요. 적어도 뭡니까? 결혼을 했거나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여성 근로자여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또 세대주여야 돼요. 세대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떤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여성분인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만약에 소득이 많으신 분이야.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 뭐 그런 소득 관계없이 세대주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여러분 꼼꼼하게 잘 따지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죠. 그쵸? 요즘에 뭐 결혼하는 세 쌍 중에 뭐 한 쌍이 뭐 이혼한다면서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한부모 공제라는 건 뭐냐면요. 결혼했는데 이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이제 누군가 아이를 맡아서 기를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 예. 즉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 거죠. 결혼을 했었는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혼한 거예요. 그쵸? 예. 그런 경우에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또는 결혼 안 했는데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혼 안 했으면은 싱글이는 아마 입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그런 또 적절한 사례가 안 되겠네. 근데 뭐 이런 건 가능하죠. 이제 결혼했어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좋아서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혼했어요. 그 경우에는 이 한부모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분여자 공제와 또 중복 공제는 되게 많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복잡한데. 결혼을 했어요. 예. 그로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예요. 예. 근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혼했어요. 그래서 애랑 이제 둘이 살아요. 그럼 뭡니까? 직계 비속이 있죠.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뭐 소득 요건, 나이건 다 통과한다고 봅시다.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분여자니 어떻게 돼요? 세대 주면서 분여자 공제 받을 수 있죠. 한부모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 분여자 공제, 한부모 공제에 대해서는 이 경우 동시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 그럼 뭐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분여자 공제는 50만 원이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니 분여자 공제 포기해야죠. 한부모 공제 100만 원 받아야 되죠. 왜 지금 소득 공제는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납세의자 입장에서. 소득 공제 많아지면 과표가 주니까 과표에 세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과표가 주니 세금 줄잖아요. 가급적이면 어떤 경우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소득공제 많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중복 적용 배제될 때는 소득공제 많이 받는 걸 선택하고 적은 걸 이제 포기하는 거죠. 자, 이 추가 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추가 공제는요, 다시 한번 문제드리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로 우대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요,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 나이 말씀드릴 때는요,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그리고 경로 우대자의 경우 1인당 얼마 준다고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장애인은요.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얼마? 200만 원. 이게 최고입니다.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뭐 한부모 어쩌고저쩌고 해당이 돼요. 100만 원이고 분여자 공제는 얼마? 참 50만 원이 뭡니까? 그죠? 50만 원. 자, 한부모 공제 요건은요,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뭡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입양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죠. 분여공제 요건은요, 본인이 여성이어야 되고 남자는 안 해줍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3천만 원 이하야 되는 거죠.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 꼼꼼하게 따져봤으니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사례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남성이고요. 배우자가 없어요. 근데 비속이 있는 거죠. 딱 떠오르죠? 호랩이죠. 호랩이.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한 거죠. 근데 이제 딸린 애가 있는 거죠. 그 경우에 뭡니까? 한부공제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남성입니다. 배우자가 없어요. 존속만 있어요. 그럼 혜택이 있을까요? 추가공제? 남성이고 배우자가 없어요. 존속만 있어요. 그럼 이 경우 어떤 경우죠? 이 경우는 싱글이거나 독신남이거나 이혼한 사람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죠. 근데 비속이 없는 거죠. 그게 남성이니까 분여자 공제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뭐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남은 건 뭡니까? 이제 한부모 공제인데 애가 없으니 한부모 공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공제는 없다 이거죠.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없어요. 비속만 있어요. 뭘 선택한다? 한부모 공제 100만원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없는데 존속만 있어요. 그럼 뭘로 간다? 부녀자 공제로 가면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 꼼꼼하게 잘 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이 부양가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되려면요, 생계를 같이 하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이 부양가족, 즉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요, 원칙상 뭡니까?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면 돼요. 동시에 뭡니까?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아, 이거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받으려면요, 나와 주민등록표상으로 나의 그 한 집에 사는 같은 세대 안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같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기본공제 대상을 해준다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이죠. 원칙.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요, 나와 별거, 즉 다른 집에 살더라도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직계비속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근데 걔가 뭐 해외 유학 갔어요. 나이 여건, 소득 여건 다 통과합니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즉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나의 직계 비속이지만 한 집에 같이 안 살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별거하더라도 학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학이라는 학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거니 뭡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즉 부양가족으로 본다는 얘기죠. 또 뒤집어 얘기하면 뭐 직계존속, 나의 부모님이 있는데요, 뭐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부모님과 같이 살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 더 귀찮아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랑 같이 안 살아주는데, 네. 그 경우에도요, 주민등록표상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요, 그 한 가족이라면, 직계존속이 된다면요, 네, 별거 하더라도 뭡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직계 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주란 말과 추정이란 말이 있는데요. 간주라는 말이 붙으면요, 법에서 무조건 뭐라고 이유를 갖다 붙인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취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학 이런 것도 있죠. 유학, 해외 유학 이런 취약 문제로 인해 또는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요양원에 가 있어요. 그럼 별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사 형편 등으로 지금 무슨 얘기 기러기 아빠들 있잖아요. 요즘에 지방에 신도시 지방 공기업 이전하면서 그쵸? 기러기 아빠들 많잖아요. 기러기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별거하는데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거하는데 이 기본공제 대상자 실질적 부양가족인데 그냥 별거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배제한다? 그거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일시에 퇴직한 그런 경우에도 뭡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간주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례로 바로 한번 볼게요. 자, 7월 1일에 만약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생긴 거죠. 자, 그 배우자가 만약에 소득이 없어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나이를 보지 않으니 자, 소득 여건만 통과하면 일단 인적 공제 중에서 기본 공제인 배우자 공제를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데 그 소득은 어떤 기간 동안 발생하는 그 플로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할 때는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자, 이제 세금을 물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여러분 그 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계산하는 법 배우는 거죠. 그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12월 31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1월 1일이 과세기간 시작하는 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7월 1일 현재 결혼을 했으니 배우자 공제를 150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배우자가 없었던 거잖아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배우자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세기간 1년 동안 절반은 배우자가 없었던 거고요. 절반만 배우자가 있었던 거죠. 그럼 배우자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 안 해주나? 자, 그래서 세법은요, 원칙이 뭐래요? 원칙이. 이런 애매모호한 때 원칙을 세워줘야겠죠? 과세기간 종료일, 즉 10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7월 1일에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중간에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럼 뭡니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결혼의 반대인 7월 1일 날 이혼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같은 개념이죠.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배우자였어요. 있었죠, 배우자가. 근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뭐예요? 배우자가 없었던 거죠. 결혼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는 배우자가 없었고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배우자가 있었던 거죠. 7월 1일 이혼의 경우에는요. 6월 30일까지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배우자가 없게 되는 거죠. 없는 경우죠. 반대의 경우로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세법 원칙이 뭐라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그럼 7월 1일 날 결혼했을 경우 중간에 이혼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걸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해준다. 7월 1일 날 이혼을 했다면요. 그렇죠. 중간에 다시 재혼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걸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원칙이란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칙이라는 말을 붙이는 건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외가 있는 거죠. 자, 사망자가 있는 경우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 좀 예를 들게 좀 그렇네요. 아무튼. 예. 아무튼, 나의 존속이나 비속이나, 아무튼, 누가 있었는데, 7월 1일 날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는 뭡니까? 존속이나 비속이었는데,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뭡니까? 사망하셨으니, 존속이나 비속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 경우에도 12월 31일 현재 상황, 즉 7월 1일 사망이시니 12월 31일 현재 안 계신 거죠. 그럼 존속이나 비속에 대한 어떤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과세기간에 단 하루라도 살아계셨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경우에는 그렇죠? 과세기간 내에 하루라도 살아계셨다면 기본공제 대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7월 1일 날 장애가 해소됐어요. 즉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는 장인이었는데 7월 1일 날 장애가 해소되어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장인이 아닌 거죠. 비장애인인 거죠. 그러면 세법 원칙에 따라 12월 30일 현재 비장애인이니 장애인공제를 안 해준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망과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에 하루라도 장애인이었으면 장애인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 7월 1일에 69세 10개월 만 나이입니다. 장애인 부친이 사망했어요. 자, 소득 얘기 없으니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소득 여건 통과. 그 다음에 나이 60세 넘으셨죠? 부친이면 아버님이시죠? 직계 존속이시죠? 소득 여건 통과, 나이 여건 통과이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그런데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인데 7월 1일 날 돌아가신 거죠. 사망의 경우입니다. 사망의 경우.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경우니 원칙을 배제하고, 즉 과세기간 중에 하루라도 살아계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기본공제 해주는 거죠. 12월 30일 현재 살아계시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하루라도 살아계셨으니. 그런데 과세기간 중에 우리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7월 1일 날 돌아가셨으니 몇 세의 나이로? 69세 10개월 나이시니 70세를 못 채우신 거죠. 그러니까 과세기간 중에 70세가 된 날이 하루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경로자 공제는 배제되겠죠. 자, 그런데 1월 1일부터 2월 30일 살아계시는 5월 과세기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는 살아계시면서 장인이셨죠. 하루라도 장인이면 뭡니까? 장인공제는 된다고 했죠. 따라서 장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과세기간 중 기준연령 해당 시 공제대상 여부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12월 31일 현재, 즉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0세 6개월인 자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죠. 올 6월 30일 날 자녀가
딱 만 20세가 되고 7월 1일부터 만 20세를 초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세기간 기준으로 절반은 만 20세였는데 절반은 만 20세 미만이었는데 절반은 뭡니까? 만 20세 이상이었던 거죠. 이 경우에는요. 원칙들이 됩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하루라도 20세 미만이었으면 뭡니까? 기본소득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인이 동시에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인에게만 공제대상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자,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인데 여러분 아이가 한 명이 있어요. 아이가 한 명.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도 뭡니까? 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를 따로 계산하겠죠. 각자가. 근데 소득세를 아버지도 어머니도 각자 계산할 때 그 플로우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게 뭡니까? 과세표준이죠. 근데 지금 우리 소득공제를 이 아이에 대해서 자녀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이 아이에 대해서 자녀공제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에 뭐 150만 원 받고 어머니도 이 아이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즉 자녀공제 있죠. 직계 비속공제 있잖아요. 그거 150만 원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아버지한테 소득공제를 받거나, 아버지 쪽으로 소득공제를 받거나, 어머니 쪽으로 소득공제를 받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도 뭡니까? 세금이 아버지 쪽으로 가야 되느냐, 어머니 쪽으로 가느냐. 무슨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어머니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이 아이를 어느 쪽에 소득공제 대상자로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중복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답부터? 그렇죠. 한계세율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수식으로 사례를 함께 풀어가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소득세 절감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답부터 얘기 드리면 한계세율이 높은 쪽으로 아이에 대한 이 소득공제를 몰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 세금 절감하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제가 비중의 계획을 대해서 다루겠습니다.